제일화 멈춰버린 시계. 부대 연병장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잔인하리만큼 눈부셨다. 6월의 열기는 지열을 타고 올라와 군화 밑바닥을 달구었고 내무반 입구에 놓인 전투화 건조기에서는 웅성거리는 기계음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공기 중에는 바싹 건조된 가죽의 텁텁한 냄새와 활동복에서 배어 나온 짭조름한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강민호 병장은 2층 침대 난간에 기대어 개인 관물대에 붙은 달력을 내려다보았다. 저녁일까지 남은 날짜는 정확히 30일. 한때는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저녁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 빨간 펜으로 가차없이 그어 내려간 X표시들이 승전보처럼 당당하게 줄을 지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옆자리 주인 이름 빈 관물대로 향했다. 박지훈 일병. 이름표조차 아직 떼어지지 않은 그 자리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지훈의 서툰 웃음소리가 머물던 곳이었다. 지훈은 민호의 날 선 꾸지람에도 늘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를 외치며 바보같이 웃던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이 열흘 전 야간 매복 작전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토사물 붕괴 사고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지훈의 관물대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철제문 너머로 지훈의 채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문을 열자 군기가 바짝 든 채 정리된 활동복과 칼같이 줄을 맞춘 속옷들이 보였다. 민호가 직접 가르쳤던 정리 방식 그대로였다. 이 바보 같은 녀석,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민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그는 지훈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지훈이 처음 이 내무반으로 들어왔을 때 녀석은 마치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눈만 커다랗게 뜨고 있었다. 사회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는 질문에 할머니랑 농사짓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해 내무반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녀석. 하지만 민호는 웃지 않았다. 험한 군 생활에서 어리숙함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민호는 유독 지훈에게 엄격했다. 관물대 정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불호령을 내렸고 야간 근무 때는 졸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군가를 외우게 시켰다. 병장님, 저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30분만. 아니 10분만요. 박지훈, 내 정신상태가 그 모양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군대에서 내 몸 하나 못 지키면 나가서 뭘 할래? 할머니. 호강시켜드린다며. 그때 지훈의 얼굴에 스치던 서운함과 곧이어 다잡던 결연한 표정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다. 사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지훈이 몰래 화장실에서 울면서도 매일 밤 관물대에 숨겨둔 할머니 사진을 보며 버텼다는 것을. 민호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것은 지훈이 무사히 전역해 그토록 그리워하는 할머니 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엄격함이 지훈과의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호는 관물대 안쪽 구석에 놓인 낡은 과자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민호는 홀린 듯 그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지훈이 일병 월급을 몇 달간 꼬박 모아 산 듯한 주름 개선, 화장품 세트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저 이제 곧 일병 정기 휴가 나갑니다. 이거 요즘 사회에서 제일 유행하는 거래요. 꼭 발라드릴게요. 민호 병장님이 저 많이 도와주셔서 군 생활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저 휴가 나가면 할머니 좋아하는 된장찌개 꼭 해주세요. 편지지의 끝자락은 지훈이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는지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민호 병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 문장이 민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도와주기는커녕 구박만 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훈은 이번 휴가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손꼽아 날짜를 계산하며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 할머니에게 손자의 부고 소식은 이미 전해졌겠지만 이 편지와 선물만큼은 영영 주인에게 닿지 못할 운명이었다. 강 병장님, 이제 슬슬 저녁짐 정리하셔야죠. 행정반에서 부릅니다. 후임인 김상병이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호는 대답 대신 무거운 손으로 화장품 상자를 품에 안았다. 가슴팍으로 화장품 통에 차가운 냉기가 느껴졌지만
그 안의 편지는 화상이라도 입힐 듯 뜨거웠다. 민호는 곧장 행정반으로 향했다. 중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민호는 뜻밖의 말을 꺼냈다. 중대장님, 저 내일부터 남은 포상휴가와 정기휴가를 모두 붙여서 나가고 싶습니다. 민호야, 이제 전역 한 달 남았는데? 보통은 전역 전날까지 부대에서 쉬다가 나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서 전해줘야 할 것도 있고요. 민호의 단호한 눈빛에 중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사고 이후 누구보다 마음고생을 했던 민호의 마음을 읽은 듯 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무반의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째깍거리는 소리는 마치 지훈의 멈춰버린 시간을 대신 흘려보내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어둠 속에서 지훈의 전투화를 꺼냈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화를 닦고 또 닦았다. 구두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병장님, 저 나중에 전역할 때 병장님처럼 멋있게 광내서 나갈 겁니다. 지훈이 장난스레 했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민호는 지훈의 전투화에 자신의 전역모보다 더 정성스럽게 광을 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들어와 반짝이는 전투화 위로 민호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다음날 새벽 5시 부대의 기상 나팔 소리가 울리기도 전 민호는 단독 군장을 마쳤다. 전역모 대신 단정한 베레모를 쓰고 지훈의 화장품 상자와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평소의 휴가와는 달랐다. 그것은 해방감이 아닌 무거운 임무를 짊어진 자의 발걸음이었다. 위병소를 지키던 후임들이 경례를 붙였다. 민호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그들의 어깨를 한 번씩 꽉 쥐어주었다. 할머니를 뵙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지훈이가 마지막까지 할머니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으실까? 아니면 더 큰 슬픔에 잠기실까? 정답은 알 수 없었다. 지훈의 진심이 차가운 관물대 속에 버려지게 둘 수는 없다는 것을. 그것이 지훈에게 모질게만 굴었던 못난 선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제2와 마지막 외출. 강원도 양구로 향하는 버스는 엔진 비명소리를 내며 험준한 고갯길을 기어올랐다. 창밖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짙푸른 숲이 끝없이 이어졌다. 민호는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올린 채 창밖을 응시했다. 군생활 1년 넘게 보아온 산이지만 오늘따라 산세는 유독 험하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민호가 버스에서 내리자 정류장 앞 구멍가게 앞에 앉아있던 노인 몇 분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빳빳하게 날이 선 전투복에 각 잡힌 베레모 그리고 커다란 군용 가방까지.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나타난 군인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어이 군인 총각, 여긴 웬일이야? 부대는 저 밑에 있을 텐데. 부채질을 하던 노인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민호는 습관적으로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일병 댁을 찾고 있습니다. 박옥분 할머니 댁이 어디입니까? 민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안쓰러움과 경계심 그리고 말로 다 못할 복잡한 감정들이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다. 아, 지훈이네. 저기 저 고갯마루 넘어서 쭉 들어가면 빨간 지붕집이야. 근데 총각, 지훈이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훈이 선임입니다. 민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아이고 저 어린 것이 하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다. 지훈은 면회 한번 오지 못하는 할머니를 원망하기는커녕 우리 할머니 다리 아프셔서 여기 못 오십니다. 제가 가야죠. 라며 웃곤 했다. 민호는 그 굽이진 길을 걸으며 지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병장님, 우리 동네는요. 여름이면 개울가에서 가재도 잡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집니다. 나중에 전역하시면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민호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가방 속 화장품 상자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민호가 입을 열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작은 체구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의 관물대에 붙어있던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작고 마른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호를 바라보았다. 누구야? 우리 지훈이 부대 사람이요? 병장 강민호입니다. 지훈이. 아니 박지훈 일병의 선임입니다. 경례를 붙인 민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민호를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 굽은 허리를 펴며 마당으로 내려왔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이미 깊은 슬픔에 고립되어 있었지만 손님을 맞는 예의만큼은 잊지 않으셨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지훈이 친구가 왔구먼. 들어와 얼른 들어와. 할머니는 지훈의 부고를 이미 알고 계신 듯 했다. 하지만 민호를 대하는 태도에는 원망보다 반가움이 앞섰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쿰쿰한 메주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 한가운데에는 지훈의 영정사진 대신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민호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화장품 상자와 편지를 꺼냈다. 할머니 이거 지훈이가 휴가 때 드리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늦게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장품 상자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힘없이 떨렸다. 할머니는 화장품 곽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훈의 편지를 펼쳐 들었다. 눈이 침침하신지 편지지를 눈앞까지 바짝 끌어다 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던 할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 바보 같은 놈. 지 몸이나 잘 챙기지. 할머니 주름이 뭐가 대수라고. 할머니의 울음은 소리가 없었다. 그저 깊은 한숨처럼 터져 나오는 흐느낌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민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지훈이 사고를 당하던 그날 밤 자신이 매복 조장으로서 녀석을 조금 더 챙겼더라면, 아니 그 구역이 위험하다고 한 번 더 점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이 그를 괴롭혔다. 할머니, 제가 지훈이 목까지 돕겠습니다. 저녁까지 한 달 남았는데 그동안 여기서 지훈이가 하려던 일들 제가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민호의 돌발적인 제안에 할머니가 젖은 눈으로 민호를 보았다. 아니요 총각. 귀한 휴가 나왔는데 얼른 집에 가야지. 여긴 뭐 볼 거 있다고. 아닙니다. 지훈이가 저한테 신세를 많이 졌다고 편지에 썼다는데 사실은 제가 지훈이한테 빚진 게 많습니다.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민호는 군인 특유의 고집으로 짐을 풀었다. 사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부모님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친척들과도 왕래가 끊긴 민호에게 지훈은 유일하게 가족 같은 온기를 나눠준 존재였다. 그날 오후부터 민호의 군인 정신이 산골 마을에서 발휘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무너진 담벼락이었다. 군대에서 배운 공병 작업 기술이 여기서 쓰일 줄은 몰랐다. 민호는 상의를 벗어던지고 근처 냇가에서 돌을 날라 담을 쌓았다. 떼약볕 아래서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땀을 흘릴수록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는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 군인 총각 삽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지훈이보다 낫구먼. 지훈이네 집에 큰 일꾼이 들어왔어. 옥분 할멈 좋겠네. 민호는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감자와 된장찌개를 올린 소박한 상을 차려주셨다. 지훈이 그렇게나 먹고 싶어 했던 그 된장찌개였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민호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병장님, 우리 할머니 된장찌개 먹으면 군대 밥은 생각도 안 날 겁니다. 지훈이가 살아 있었으면 딱 총각 같았을 거요. 무뚝뚝해도 속정 깊은 할머니의 그 한마디에 민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민호는 다짐했다.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지훈의 할머니 곁에서 지훈의 시간을 대신 살겠노라고. 제3화 낯선 불청객. 오미리 마을의 아침은 도시의 그것보다 훨씬 이르게 찾아왔다. 안개가 채 걷히지 않은 새벽 5시 민호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군대에서의 생체 시계는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산 공기가 폐부 깊숙이 박혔다. 마당 한쪽에서는 옥분 할머니가 벌써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다. 아이고 총각. 더 자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몸에 배어서 그렇습니다, 할머니.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는 익숙하게 도끼를 집어들었다. 군대에서 작업병으로 구른 짬밥이 어디 가지 않았다.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장작들을 보며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다. 지훈이가 살아생전 우리 병장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라며 자랑하던 게 빈말이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민호의 움직임은 절도 있고 빨랐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호가 쌓아 올린 장작 더미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봐 옥분 할멈. 이 군바리 총각이 어제 그 담벼락 고친 총각인가? 밀짚 모자를 삐딱하게 쓴 이장님이 커다란 경운기를 끌고 마당 앞까지 들이닥쳤다. 그 뒤로는 마을 어르신 서너 분이 약속이라도 한 듯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들어왔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차렷 자세를 취했다. 병장 강민호. 지훈이네 대기를 돕고 있습니다. 애구구 귀 아파라. 여긴 군대가 아니여 총각. 근데 말이야. 저기 아래 평순의 집 정미소가 고장이 났는데. 지훈이가 예전에 그러더만. 우리 병장님은 기계도 잘 고친다고. 한번 가볼 텐가? 민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군대에서 장갑차 정비는 해봤어도 정미소 기계는 생전 처음이었다. 하지만 지훈이가 자랑했다는 말 한마디에 민호의 승부욕이 발동했다. 지훈의 체면을 깎아 먹을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민호의 5mm 대민 지원이 시작되었다. 정미소에 도착한 민호는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낡은 벨트가 헛돌고 있는 정미소 기계는 마치 전장에서 멈춰버린 장갑차 같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맥가이버 칼을 꺼냈다. 어르신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호는 기계 구석구석을 살피며 기름때를 닦아냈다. 이거 벨트 장력이 문제군요. 상병 때 정비창에서 배운 대로라면. 민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느슨해진 나사를 조이고 엉킨 부품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기 시작했다. 1시간이 흘렀을까. 민호가 스위치를 올리자 덜덜덜 소리와 함께 멈췄던 기계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뽀얀 쌀가루가 쏟아져 나오자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아이고, 군인이 아니라 기술자구먼 기술자야. 지훈이 녀석,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대단한 사람을 데려왔어.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었다. 마을회관에 모인 할머니들이 저마다 민호를 붙잡고 하소연을 시작했다. 총각, 우리 집 수도꼭지가 물이 새는데 좀 봐줘. 나는 요 며칠 테레비가 안 나와서 심심해 죽겠어. 총각이 좀 만져봐. 민호는 졸지에 5mm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버렸다. 수도꼭지를 고치고 텔레비전 채널을 잡아주고 심지어는 무너진 계집까지 다시 지어주었다. 민호가 지나가는 곳마다 충성. 대신 감사합니다. 가 울려 퍼졌다. 땀범벅이 된 민호의 얼굴에는 군대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묘한 보람찬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즐거운 소동극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서려 있었다. 오후 늦게 옥분 할머니의 밭에서 잡초를 뽑던 민호에게 이장님이 다가왔다. 이장님은 담배 한 대를 물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강 병장, 지훈이 말이야. 그 사고 정말 산사태 때문이었나? 민호의 손길이 멈췄다. 잡초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군에서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야간 매복 중에 집안이 약해져서. 그렇구먼. 근데 말이야.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지훈이가 전화해서 그러더군. 자기가 부대에서 아주 큰 발견을 했다고. 휴가 나가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게 뭔지 혹시 아나?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그저 가난한 집안 형편을 걱정하던 착한 녀석이었다. 큰 발견이라니? 민호의 머릿속에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산사태 사고라고 하기엔 지훈의 죽음 이후 부대 분위기가 지나치게 경직되었던 기억이 스쳤다.
행보관이 지훈의 관물대를 유독 꼼꼼히 뒤졌던 것, 중대장이 민호에게 이번 휴가를 가급적 조용히 다녀오라고 당부했던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는 지훈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다. 화장품 상자와 편지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편지 봉투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암호 같은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103-22-9. 이것은 좌표일까? 아니면 비밀번호일까? 민호는 창밖을 보았다. 달빛 아래 정적에 잠긴 오미리 마을은 평화롭기만 했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훈이 전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화장품과 편지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방 안쪽에서 할머니의 가냘픈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지훈의 낡은 전투화를 쓰다듬었다. 반짝이게 닦아놓은 가죽 위로 민호의 얼굴이 비쳤다. 박지훈, 너 대체 뭘 숨기고 있었던 거냐? 민호는 저녁까지 남은 30일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지훈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 소박한 마을과 할머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민호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것이 이 낯선 마을의 불청객처럼 찾아온 자신이 해야 할 진짜 마지막 임무였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군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이제 마을의 잡다한 일을 돕는 착한 군인의 가면 뒤로 민호는 지훈이 남긴 흔적을 쫓는 수사관의 눈빛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이 그토록 사랑했던 오미리의 풍경 속으로 민호는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제사와 군대식 효도. 민호가 발견한 의문의 숫자 103-22-9. 밤새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굴려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군용 좌표치고는 짧았고 그렇다고 단순한 전화번호도 아니었다. 민호는 일단 그 의문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다. 지금 당장 그에게 주어진 더 시급한 임무는 지훈이 그토록 걱정했던 할머니의 겨울나기 준비와 낡은 집 보수였기 때문이다. 할머니, 오늘부터는 집을 좀 제대로 손보겠습니다. 지훈이가 휴가 나오면 꼭 하고 싶어 했던 일 리스트에 지붕 수리랑 보일러 점검이 있더라고요. 사실 지훈의 리스트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지훈의 이름을 팔아 할머니의 거절을 원천 봉쇄했다. 할머니는 바쁜 군인 총각을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냐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민호는 전투복 하의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마당 한가운데에 연장통을 깔아놓은 뒤였다. 오늘의 첫 번째 목표는 지붕 개량이었다. 장마철만 되면 비가 샌다던 지훈의 걱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민호는 지붕 위로 가뿐하게 올라갔다. 자, 지금부터 5mm 독사의 작전을 시작한다. 민호는 혼잣말로 군기를 잡으며 낡은 기와들을 드러냈다. 그 아래로 썩은 석가래와 먼지 쌓인 흙들이 드러났다. 마을 아래 정미소에서 빌려온 사다리와 자재들이 마당에 가득했다. 민호는 군대에서 막사를 보수하던 솜씨를 발휘해 망치질을 시작했다. 깡깡.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는 마치 군악대의 북소리처럼 힘찼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본 오미리 마을은 평화로웠다. 저 멀리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가 들려왔고 산들 바람은 땀에 젖은 민호의 뒷덜미를 시원하게 후고 지나갔다. 지훈이 왜 그토록 이 마을을 사랑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지붕 수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문제는 집안 내부의 전기 배선이었다. 낡은 전선들이 얽히고 설켜 화재의 위험이 커 보였다. 민호는 차단기를 내리고 좁은 천장 안으로 머리를 밀어 넣었다. 이것은 전술 통신선보다 더 엉망이잖아. 먼지를 뒤집었으며 전선을 교체하던 민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천장 석가래 사이에 깊숙이 박혀있던 작은 금속 통이었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꺼냈다. 낡은 사탕 깡통이었다. 민호는 지붕에서 내려와 아무도 없는 뒷마당에서 조심스럽게 깡통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군 입대 전 사진들과 함께 부대 문양이 찍힌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USB 겉면에는 네임펜으로 거칠게 숫자가 적혀 있었다. 103-22-9. 민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훈이 입대 후에 숨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지난번 휴가 때 혹은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하게 숨겨둔 흔적이었다. 이장님이 말했던 지훈의 큰 발견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일까? 민호는 USB를 다시 깡통에 넣어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고구마를 찌고 시원한 김칫국을 내오셨다. 총각 고생이 너무 많아. 우리 지훈이가 총각 같은 선임을 만나서 다행이었네. 할머니는 민호의 흙먼지 묻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씀하셨다. 민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지훈을 그 험한 매복지로 내몰았던 것은 결국 조장이었던 자신이었으니까. 할머니, 지훈이는 부대에서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윗분들도 다 좋아하셨고요. 알어. 그놈이 워낙 싹싹했잖아. 근데 총각, 지훈이가 죽기 전날 밤에 전화를 했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게 아주 들떠 있더라고. 할머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찾았거든. 그러면서 웃더라고. 할머니의 회상은 민호의 의구심에 확신을 더했다. 중요한 것. 그것은 결코 단순한 효도가 아니었을 것이다. 군 내부의 부조리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일 가능성이 컸다. 민호는 문득 부대에서 지훈의 사고를 조사하던 헌병대에 서둘렀던 태도가 떠올랐다. 유가족에게 시신 확인도 서두르게 하고 사고 현장을 즉각 폐쇄했던 중대장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오후가 되자 마을 이장님이 경운기를 끌고 다시 찾아왔다. 어이 강 병장. 담벼락 고치는 솜씨 좋더니 지붕까지 손보는구만. 근데 저기 마을회관 앞에 가로등이 나갔어. 군대에서는 그런 것도 다 고친다며? 민호는 잠시 USB 생각을 지우고 다시 해결사 모드로 돌아갔다. 이것 또한 지훈의 이름으로 행하는 효도였다. 민호는 전봇대 위로 올라가 가로등 전구를 갈고 흔들리는 지지대를 보강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호를 강 병장이 아닌 우리 강 총각이라 부르며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을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자꾸만 부대 쪽 산줄기를 향했다.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지훈이 차가운 흙 속에 묻히게 된 그곳. 민호는 주머니 속 USB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다짐했다. 이 평화로운 마을과 할머니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발견한 이 진실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그날 밤 민호는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 평상에 앉았다.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에서 그는 주머니 속의 숫자를 다시 써 내려갔다. 103-22-9. 문득 민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이것은 좌표도 비밀번호도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 내 창고의 관리 번호였다. 103 보급구 22번 선반 9번 상자. 지훈은 부대 내 창고 정리를 담당하던 개원이었고 그곳에서 무언가 발견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저녁까지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했다. 낮에는 할머니를 위해 땀 흘리는 효자. 손주 같은 군인으로, 밤에는 지훈의 죽음에 얽힌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자로. 박지훈, 내가 하려던 게 이거였냐? 할머니 호강시켜 드리는 방법이 이런 위험한 거였어? 민호의 나직한 읊조림이 밤 공기에 흩어졌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민호는 지훈의 낡은 전투화 옆에 앉아 자신의 전투화 끈을 다시 꽉 조여맸다. 이제 민호의 진짜 마지막 외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제호와 감춰진 눈물. 5mm의 밤은 깊었고 민호의 주머니 속 USB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할머니의 낡은 집에는 컴퓨터 한 대 없었기에 민호는 이장님이 관리하는 마을회관 창고의 구석진 사무실을 떠올렸다. 그곳엔 먼지 쌓인 펜티엄급 컴퓨터가 한 대 있다는 사실을 낮에 가로등을 고치며 봐두었다. 새벽 2시. 민호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다. 툇마루 아래 놓인 지훈의 반짝이는 전투화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그 전투화를 내려다보다가 어둠을 뚫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창고의 문은 낡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군대에서 야매로 배운 기술은 이럴 때 요긴했다. 핀 하나로 문을 따고 들어간 민호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 구석에서
컴퓨터 전원을 올렸다. 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본체가 돌아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민호의 심장이 그 소리에 맞춰 요동쳤다. 드디어 윈도우 바탕화면이 떴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다. 폴더 안에는 단 하나의 엑셀 파일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파일명은 역시나 103-22-9. 파일을 열자마자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군용 유류와 부속품들의 비공식 반출 목록이었다. 수천 리터의 경유와 고가의 장갑차 부속들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근 민간 고물상과 주유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보급관 김중사, 중대장 이대위. 세상에, 이 자식들이. 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우는 보급계원으로 일하며 우연히 이 거대한 비리 장부를 발견한 것이었다. 사진 폴더에는 밤늦게 부대 뒷문으로 나가는 민간 트럭과 그 앞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는 간부들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훈이 말했던 큰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다. 정의감에 불타는 녀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군인의 자부심만큼은 대단했던 지훈에게 이 광경은 참기 힘든 배신이었을 터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지훈은 사고라는 이름으로 입을 막게 된 것이 아닐까. 그때였다.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창문 너머로 손전등 불빛이 한번 흐고 지나갔다. 이장님일까?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일까? 민호는 숨을 죽인 채 땀을 흘렸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졌다. 민호는 서둘러 USB를 뽑아 회관을 빠져나왔다.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할머니 댁으로 뛰어갔다. 방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부스스 눈을 뜨며 앉아 계셨다. 총각, 어디 갔다 왔어? 밤 공기가 찬데. 아, 예. 잠이 안 와서 산책 좀 했습니다. 민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커녕 머릿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중대장과 보급관이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민호를 괴롭혔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호가 휴가를 잘 보내고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해오고 있지 않은가.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려주셨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나물 무침과 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 총각,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글쎄요, 무슨 날입니까? 우리 지훈이 생일이여. 살아있었으면 내가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거하게 끓여줬을 텐데. 할머니의 담담한 말에 민호의 숟가락이 멈췄다. 할머니는 미역국 그릇을 민호 앞으로 밀어놓으셨다. 지훈이 대신 총각이 좀 먹어줘. 우리 지훈이가 총각 얘기 참 많이 했거든. 무서운 선임인데 사실은 제일 따뜻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실수해서 혼날 때도 뒤돌아서서 자기 전투와 닦아주던 거 다 봤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목을대가 컥 하고 막혔다. 자신이 몰래 닦아주던 것을 녀석이 알고 있었다니. 할머니, 저는 좋은 선임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요. 지훈이는 총각을 친형처럼 생각했어. 그놈이 군대 가기 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할머니, 나 군대 가서 형 하나 생기면 좋겠다고. 근데 정말 그런 형을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할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앞치마 끝으로 훔치셨다. 나는 지훈이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갔는지 지금도 안 믿겨. 그 착한 놈이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머니의 오열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닦고 있던 것은 지훈의 전투화뿐만이 아니었다. 지훈이 남긴 그 깊은 슬픔과 억울함의 흔적들을 닦아내야만 했다. 민호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할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약속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지훈이가 마지막까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꼭 증명해 보일게요. 저 강민호 이름 썩자 걸고 약속합니다. 민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다시 담벼락 앞에 섰다. 하지만 어제와는 눈빛이 달랐다.
그는 담벼락 사이사이에 지훈의 USB와 장부 사본을 꽁꽁 싸매어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었다. 박지훈, 이제 내가 내 목소리가 되어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민호의 저녁일까지는 이제 20여일. 부대에서는 슬슬 복귀 준비를 하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부대로 돌아가는 순간 자신은 거대한 적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지훈의 반짝이는 전투화와 할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가 있었으니까. 마을 어귀의 핀 코스모스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민호의 마지막 외출은 이제 슬픔을 넘어 진실을 향한 반격의 서막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제6화 마을의 영웅. 5mm 마을의 잔칫날이 밝았다. 이장님이 정미소 기계를 고쳐준 보답이자 지훈이네 군인 손주가 온 동네 민원을 해결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을 회관 앞에서 큰 잔치를 열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와 함께 회관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모처럼 고운 꽃무늬 몸빼 바지를 꺼내 입으셨고 민호는 평소보다 더 빳빳하게 달인 전투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잔치 준비는 흡사 군대의 취사 지원 현장을 방불케 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소고기 국밥 냄새가 진동했고 한쪽에서는 아주머니들이 산처럼 쌓인 전을 부치고 있었다. 민호는 여기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무거운 가마솥을 번쩍 들어옮기고 낡은 천막의 줄을 군대식 매듭법으로 짱짱하게 동여매어 어르신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아이고, 저 강 총각 아니었으면 천막 벌써 날아갔을 거요. 이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메웠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민호는 마을 어르신들의 술잔을 채워드리며 분위기를 돋웠다. 평소 부대에서는 독사라 불리며 후임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영락없는 5mm의 1등 손주였다. 하지만 민호의 신경은 온통 마을 입구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에 쏠려 있었다. 번호판이 서울도 아니고 강원도 지역 번호도 아닌 왠지 낯익은 관용차의 느낌을 풍기는 차였다. 민호는 술을 따르는 척하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차를 살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잔치 현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부대에서 보낸 감시자일까? 아니면 USB의 행방을 쫓는 누군가일까? 민호는 주머니 속 담벼락 밑에 숨겨둔 그 차가운 금속 깡통의 위치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확인했다. 그때 이장님이 거나하게 취한 목소리로 민호를 불렀다. 강 병장, 이리 와서 노래 한 곡 뽑아봐. 지훈이 녀석이 생전에 그랬거든. 우리 병장님이 노래 하나는 끝내주게 부른다고. 그 어르신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호는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 감시자의 경계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투박한 목소리로 지훈이 평소 좋아하던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지훈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처음엔 웃으며 박수를 치던 어르신들도 민호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 어린 슬픔을 읽었는지 하나둘 숙연해졌다. 옥분 할머니는 구석에서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다. 민호는 노래를 부르며 옥분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훈이 목까지 다 할게요. 노래가 끝나자 잔치 마당은 박수 소리 대신 묵직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화장실을 핑계로 회관 뒷길로 향했다. 아까 그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가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민호는 숨을 죽이고 숲을 사이로 다가갔다. 예, 중대장님. 아직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냥 노인네들 도와주면서 노가다나 뛰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가 복귀 때까지 계속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중대장. 역시 예상대로였다. 중대장은 지훈이 죽기 전 민호에게 USB를 넘겼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것이다. 민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었다. 저녁까지 남은 기간은 20일 남짓이었지만 저들이 언제 민호를 강제로 복귀시키거나 가택수색을 감행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잔치에서 남겨온 떡보따리를 정리하며 즐거워하셨다. 총각 덕분에 내가 오늘 호강했네. 지훈이도 하늘에서 보고 좋아했을 거야. 할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니 민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 순수한 할머니가 감당하기엔 진실의 무게가 너무 컸다. 민호는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마당 구석 담벼락으로 향했다. 낮에 숨겨두었던 깡통을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다. USB 속에 담긴 비리 장부의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훈의 목숨값이었고 이 나라 군대의 썩은 환부였다. 민호는 결정해야 했다. 이것을 군 수사기관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언론에 폭로할 것인가.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일개 병장에 불과했고 부대의 감시망은 이미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지훈의 낡은 전투화 옆에 앉아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지훈이 이등병 때부터 적어온 일기들이 짧게 적혀 있었다. 강민호 병장님은 무섭지만 배울 게 많다. 나중에 전역하면 양구 우리 집에서 꼭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지훈이 꿈꿨던 소박한 미래가 그토록 탐욕스러운 간부들의 손에 짓밟혔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다가왔다. 민호는 수첩 갈피에 자신의 전역 예정일을 적어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날짜를 하나 더 적었다. 결전의 날.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마을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이 평화로운 시간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내일부터는 저 감시자들을 따돌리고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실어 나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민호는 담벼락 밑에 깡통을 다시 묻으며 중얼거렸다. 박지훈, 이제 작전 개시다. 너는 거기서 잘 지켜보고 있어라. 어둠 속에서 소쩍새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민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날카롭게 번뜩였다. 5mm 마을에 내린 정막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민호는 내일 아침 자신을 감시하는 저 검은 차의 정면으로 당당히 걸어 나갈 준비를 하며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았다.